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NFL은 그 어느 때보다 고화력, 고득점 위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공격은 늘 관중을 부르기에 NFL에서 화려한 공격을 담당하는 패싱 게임, 즉 패싱 플레이 진화적으로 게임의 모든 룰과 전술들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죠. 패싱 게임의 특색은 스탯에서 완벽하게 보여집니다. 70-80년대 에어 코리엘이라는 혁신적인 패싱 전술을 들고 나온 샌디에고 차저스의 댄 파우스는 1981년 최초로 4,500야드 이상을 기록했고, 던지는 능력 하나만큼은 자타공인 역대 최고라 불리우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전설적인 쿼터백 댄 마리노는 1984년 최초로 5,000야드 이상을 기록했죠. 특히나 댄 마리노의 5,000야드 이상 기록은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시에 영원히 깨지지 않을 불멸의 기록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모아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후로 90년대부터 00년대까지 한 시즌 패싱야드 4,000야드라는 스탯은 그 스탯을 넘는 선수가 매해 5명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초엘리트 쿼터백의 이정표와 같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9년 19시즌 20시즌 보면 10명 이상의 쿼터백이 4,000야드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그가 팀이 총 32개고 그 중에 정말 안 좋은 쿼터백 한 2-3명 빼면 주전 쿼터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20명 후반 정도인 걸 생각하면 평균 살짝 위, 중상위권, 그러니까 한때 리그의 초엘리트를 상징하던 4,000야드라는 숫자는 이제는 리그의 중상위권 쿼터백을 상징하는 스탯으로 전락했죠. 어떻게 이렇게 게임이 패싱 위주로 바뀌게 되었는가는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고, 여튼 이런 흐름에 맞춰 쿼터백들의 몸값과 팀 내에서의 중요도는 그 어느 시대에 비해서도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라는 패트릭 마홈즈가 모든 스포츠에서 역대 최고의 연봉을 갱신했을 뿐만 아니라 리그 최고도 아니고 리그 엘리트냐 평균이냐의 경계선에 있는 아직까지 의문점이 많이 붙어있는 쿼터백들조차도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받는 현실이죠. 반면 80년대 90년대까지도 팀의 주공이자 에이스라 불리우는 러닝게임을 책임지던 러닝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찬밥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루키 계약 뒤에는 버리는 카드로 취급되고 있으며 러닝백에 큰 계약을 주는 것 자체가 멍청한 행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자, 그럼 러닝게임이 진짜로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특히나 과거의 우직한 러닝의 상징이자 3야드 후의 먼지구름이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러싱 게임은 진짜 NBA에서의 골밑 플레이 마냥 구시대의 유물이고 팀들은 패싱 게임, 패싱 플레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러닝 게임의 중요성은 최근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팀들의 시즌 러싱 스탯과 프롭 진출률을 보도록 하죠. 2009년 상위 12개의 러싱팀 중에 프롭에 진출한 팀은 단 6팀에 불과합니다. 2011년에는 5개 팀으로 떨어지고 그 뒤로 7팀이 2년 연속 진출하다가 14년부터 16년까지는 6개의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요. 그 뒤로 2017년은 9개 팀, 그 뒤로는 상위 12개의 러싱팀 중에 8개의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지만 러싱을 잘하는 팀들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갈수록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최근의 러싱 게임은 팀의 성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러싱 게임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패싱 게임과 비교한 러싱 게임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왜 최근에 러싱이 더 중요해졌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러싱의 가장 분명한 안정성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패싱 플레이는 대체적으로 60%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패싱 성공률이 좀 크게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 해도 패싱 성공률이 70%를 넘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요. 이 말인즉슨 플레이를 시도하는 입장에서 패스 플레이는 늘 구조적으로 최소 30% 정도의 실패할 확률을 안고 있다는 거죠. 반면 러싱 플레이는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똑같이 목표가 3야드만 전진하는 플레이일 때 러싱은 공간만 열리면 100%의 확률로 3야드를 러싱하는 거고, 패스는 리시버가 빈다고 해도 구조적인 한계로 30% 정도는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패싱은 턴오버, 즉 공격권 전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칫 쿼터백이 실수하거나 방심하면 언제나 인터셉션의 위험이 존재하는 패싱 게임과 달리 러닝 게임에서 러닝백이 조금만 신경 쓰면 펌블은 잘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러싱 플레이는 플레이의 목표가 패싱 게임처럼 엄청 높고 한 방에 터치다운을 노리는 경우는 없지만 필요한 순간에 꼭 가야 할 적은 야드, 즉 한 3-4야드를 전진하는 데 있어서 러싱이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안전성이 애초에 우월한 선수진이라는 부분과 조화를 이루면 더욱 극대화되게 되는데요. 직선적인 러닝게임은 장기순 따위는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힘과 힘의 대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O라인이 상대의 D라인보다 압도적이고 우리 러닝백이 상대방의 라인베커들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면 러닝게임은 거의 그야말로 100%의 확률로 늘 전진할 수 있는 확실한 전술이 되는 거죠. 둘째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패싱은 공이 선수들의 손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기에 선수들의 재량 외의 각종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강한 바람은 공의 궤적을 흔들리게 할 수 있고
비, 눈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은 공을 던지는 쿼터백의 손이나 공을 받는 리시버의 손을 충분히 미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쿼터백들은 패스를 맨손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1000원 이상 가는 추위를 자랑하는 몇몇 홈구장에서 쿼터백의 손은 꽁꽁 얼어붙을 수도 있고, 이는 쿼터백의 세밀한 패스 정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물론 쿼터백들이 워머를 착용하고 모든 걸 다해서 어떻게든 손을 녹이려고는 하지만 러닝게임만큼 환경적인 요인들에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쿼터백이 직접 공을 건네주고 그 공을 러닝백의 한 손에 꽉 쥔 상태로 펼쳐지는 러닝게임이기에 바람의 영향, 미끄러운 손과 공의 영향, 얼어붙은 손의 영향은 패싱 게임에 비해 훨씬 적죠. 특히나 눈이 엄청 많이 오게 되면 오히려 러싱이 훨씬 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마치 필드의 눈이 쿠션이 된 것 같은 작용을 하니까 말이죠. 미식축구의 포스트 시즌이 한겨울인 1월부터 시작된다는 점, 거의 많은 수의 미식축구 강팀들이 미국의 동북부, 그것도 땅덩어리 넓은 미국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춥다고 알려진 오데오 근처에 위치한 걸 생각해 볼 때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러닝의 힘이 더욱더 빛나는 법이죠. 이런 점들은 사실 거의 풋볼 전진 패스의 태동부터 관철되어 온 러싱 게임만의 장점이자 미덕이었는데요. 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부터 해서 패싱 게임을 제한하던 여러 단점들이 룰과 전술의 발전으로 상쇄되는 반면, 러싱 게임은 빅플레이 포텐이 낮다는 약점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러싱 플레이는 크게 배척되어 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아까도 봤다시피 팀들의 러닝 게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러닝 게임이 가지는 전술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로 팀들이 패싱 게임에 너무 특화된 수비 전술로 변해버렸는데요. 패싱 게임에 대한 여러 약점들이 보강이 되고 제한이 풀리면서 수비 입장에서 대패스 게임이 너무 강조되었고, 이에 맞게 수비진의 전술과 선수진 운영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존의 프런트 7이라 해서 라인맨 4명, 라인베커 3명, 혹은 라인맨 3명, 라인베커 4명으로 수비진을 구성했는데, 참고로 저는 편의상 이들을 일선 수비수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러닝을 수비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공격팀의 전술 헤게모니가 러닝에서 패싱으로 바뀌면서 팀들은 라인베커 한 명을 2선 수비도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로 바꾸거나, 아예 프런트 7에서 한 명을 빼고 2선 수비 한 명을 추가해서 프런트 6으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프런트 5로까지 변했던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대패싱 게임 메타로 수비진이 전환하게 되면서 1선 수비의 비중이 계속 얇아지고 2선 수비가 점점 두터워지게 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러닝 게임에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죠. 둘째로 러닝 게임이 잡혔을 때 가지는 전술적인 이점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유든 어떤 이유에서든 러닝 게임이 풀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패싱 게임을 포함한 모든 공격 전술에 엄청난 득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게 러닝 게임만의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전술적 가치입니다. 이를 러닝 게임이 잡힌다, 즉 Establish the Run, 그리고 여러 공격 옵션이 가능해진다에 Opens the Playbook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걸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러닝 게임이 풀리게 되면 수비하는 팀들은 러닝 게임을 막으려고 한 명의 인원을 더 투입해야 되고, 이는 전반적인 패싱의 수비를 줄여서 패싱 게임을 편하게 합니다. 이게 러닝 게임만 유독 먹히는 이유는 그 안정성 때문인데요. 패싱 게임에 비해 구조적인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수비의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을 더 투입하는 것 말고는 러닝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러닝 게임이 먹힌다, 즉 상대 수비가 우리의 러닝을 의식한다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이용하는 전술이 바로 플레이 액션 전술입니다. 러닝을 하는 것처럼 수비를 속이고 패스를 하는 전술인데요. 49ers, 램즈, 패커스, 바이킹스, 브라운스 등 현재 리그에서 득세하고 있는 많은 팀들이 자신들의 주 패싱 전략으로 삼고 있는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액션이 성공을 위해서는 수비가 우리의 러닝인 듯한 움직임에 속아야 하는 게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데, 우리의 러닝인 듯한 페이크가 먹히기 위해서는 그 앞선 존재 조건, 즉 훌륭한 러싱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게임 초반에 러싱을 먹히게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게 팀의 스탯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셋째로 스프레드 옵션 오펜스에서 러닝 게임의 재발견입니다. 스프레드 옵션은 쿼터백이 1선 수비수, 그러니까 프런트 7 중 한 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러닝백에게 공을 건네줄지 자기가 가지고 뛸지 패스를 정할지 정하는 전략적 개념인데요. 초반에는 이 전술적 개념이 패싱 게임에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통념과는 다르게 스프레드 옵션 오펜스의 핵심은 쿼터백으로 하여금 패싱 옵션을 늘리는 게 아니라 1선 수비수, 그러니까 프런트 7 중 한 명을 바보 만들면서 러닝백이 클린 태클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전술이었는데요. 전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튼 이러한 스프레드 옵션에서 러닝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발견되고, 안 그래도 얇아진 수비에 1선 수비 한 명이 바보가 되면 러닝 게임에 얼마나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지 팀들이 깨닫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튼 이런 여러 전술적인 요인으로 인해 물론 데릭 헨리, 이지키엘 엘리엣, 타드 걸리, 크리스찬 맥캐프리, 알빈 카마라 등 여러 스타 러닝백들의 등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겠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러닝게임이 굉장히 재조명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고공공격,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패싱 공격들도 물론 미식축구를 보는 큰 재미 중 하나지만 하이라이트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묵묵히 3야드, 4야드씩 가는 러싱 게임이 얼마나 팀의 성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팀의 모든 공격 옵션, 공격 전술을 위한 빌드업, 밑밥을 깔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